안녕하세요. 나무병정TV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음양오행의 기초에 대한 영상을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었는데요. 그것을 좀 보완하는 의미에서 제가 하도와 낙서라는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을 또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동양철학에서 하도와 낙서는 거의 인류 문명의 시원과도 같은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볼 뿐만 아니라요. 또한 주역의 가장 핵심 메시지인 선우천 교역이라는 개념을 담고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은 어찌 보면 주역의 탄생 배경에 대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주역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하도와 낙서가 어떻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주역의 발전 과정을 아주 간단하게만 정리를 해봤는데요. 주역의 출발점이 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태호 보키씨 혹은 줄여서 보키씨라고도 불리는 인물입니다. 우리 동이족 인물로도 알려져 있죠. 거의 한 5,000년 전 인물이기도 한데요. 황하강에서 그 용처럼 생긴 말이 등에 그림을 지고 나왔는데요. 그것을 하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황하강에서 나온 그림이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그림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태호복희 씨가 팔괘를 처음 그어서 주역을 창시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것이 약 기원전 3,000년 전 정도 되니까요. 거의 한 5,000년 전으로 보면 되겠죠. 지금으로부터. 그리고 나서 우임금이라는 인물이 등장하는데요. 태호복희 씨는 좀 전설 속의 인물로도 알려져 있지만 우임금은 역사 속의 실존 인물로 거의 받아들여지고 있는 인물이죠. 복희 씨 이후에 한 1,000년이 지나서 등장한 인물인데요. 하나라의 시조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 굉장히 큰 홍수가 나가지고 그 홍수를 다스리려고 이제 전국을 돌아다니다가 낙수라는 데서 신령스러운 거북이라고 얘기하는 신구가 또 등에 그림을 하나 이고 나와요. 그래서 그거를 낙수에서 나온 문서다 해가지고 낙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드릴 내용이 바로 이 하도와 낙서 이 두 개의 그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후의 주역 발전 역사를 또 간단히 여기 적었는데요. 은말 주초라고 해서 우임금이 하나라를 만들고 이후에 이제 은나라가 생기게 되는데요. 은나라 말기에 그 나라가 혼란할 때 문왕이라는 또 그 성인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문왕이 이제 문왕 8궤를 긋고 또 64궤의 궤사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문왕의 맏아들이 주나라를 건국하고요. 문왕의 둘째 아들 주공이 주역을 완성하게 되죠. 이후에 공자가 주역에 대한 해설서인 시빅을 짓게 됩니다. 계사전을 포함한 10개의 글을 저술하게 됩니다. 이후에 주역은 주자나 소광절 등의 인물 등을 통해서 더욱 체계적으로 발전이 되게 되고요. 이후에 우리나라에서는 구한말의 일부 김항 선생님이라든지 혹은 야산 이달 선생님 등에 의해서 주역이 더욱 발전을 하게 됩니다. 주역의 발전 역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들을 한번 제가 그림으로 인터넷에서 찾아서 가져와 봤는데요. 전설 속의 인물로도 알려진 태호복희 씨, 그리고 이후에 궤사와 효사를 지은 문왕과 주공. 문왕과 주공은 이제 아버지와 아들을 관계이기 때문에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그리고 이제 기원전 한 500년 전에 공자가 등장을 하게 되죠. 자, 그러면 태호복희 씨라는 분이 황하강에서 보았다는 그 용같이 생긴 말의 등에 어떤 그림이 그려져 있었나 한번 살펴보죠. 자, 바로 이 용처럼 생긴 말의 등에 뭔가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 그림이 이제 요런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자세히 보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1부터 10까지의 숫자. 자, 그럼 여기 그려진 하도를 제가 조금 크게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1부터 10까지의 숫자가 나열이 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맨 왼쪽에 보면 3하고 8이 그려져 있죠. 3하고 8. 그리고 맨 밑에는 1하고 6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4하고 9. 그리고 위에는 2와 7이 있죠. 그리고 중앙에는
5와 10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행 철학에서는 왼쪽에 3과 8은 목을 나타내고요. 오른쪽에 4와 9는 금을 나타내고, 또 밑에 1과 6은 수, 위에 2와 7은 화, 중앙에 5와 10은 토를 나타내는 숫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그 기원이 바로 하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도의 구조 좀 전에 설명드린 것을 옆에 적어봤어요. 왼쪽에는 38목이 있고요. 그 위에는 27화, 오른쪽에는 49금, 밑에는 16수, 중앙에 50토가 있습니다. 자,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오행의 상생 구조를 설명할 때 이렇게 그려놨었죠. 그래서 요 오행의 상생 구조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하면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면서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런 순서로 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하도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순환하는 그런 천도의 원리 혹은 상생의 원리를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홍수를 다스리다가 낙수라는 곳에서 거북이 등의 그림을 보았다는 우임금 얘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이게 바로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리다가 신령스러운 거북이의 등에서 봤다는 그 그림입니다. 이 신비한 동물들 얘기가 자꾸 등장을 하는데요. 물론 지어낸 말일 수도 있지만 뭐 몇천 년 전 정도라면 뭐 이 정도의 신비한 일은 흔하게 일어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삼국유사 같은 책 봐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2000년도 채 되지 않은 얘기지만 굉장히 신비로운 일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다 만들어낸 얘기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낙서에서도 역시 숫자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1부터 10까지 배열되어 있는 게 아니라 10은 빠지고 1부터 9까지의 수가 이런 형태로 배열이 되어 있었죠. 자, 앞에서 하도에서는 중앙에 5하고 10이 있었는데 여기는 중앙에 5만 있어요. 그래서 10이 빠져 있다. 1부터 9까지 수밖에 없다라는 게 낙서의 특징입니다. 자, 이 낙서 숫자의 구조를 보시면 이렇게 마방진 구조를 가진 걸 알 수 있어요. 마방진은 수학에서 나오는 그런 개념인데요. 이렇게 이제 정사각형 형태로 나열을 했을 때 가로, 세로, 대각선 어느 방향으로 숫자를 더해도 다 똑같은 수 15가 됩니다. 그래서 균형 잡힌 땅의 모습 또 상극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낙서 숫자의 구조를 오행에 대응시켜 보면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그 상극의 원리가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그 왼쪽에는 38목이 있고요. 위에는 금이 있고 오른쪽에는 화가 있어요. 화와 금의 위치가 하도와는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구조에서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게 되면 수국화,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토극수 이런 5개의 상극의 이치가 요 그림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를 이제 비교해서 보면요. 하도는 시계 방향으로 순환하면서 상생의 원리를 보여주고 있고요. 낙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면서 상극의 원리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주역을 배울 때 주역의 핵심 메시지가 바로 선후천 교역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세상이 이제 선천에서 후천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과정의 핵심은 상극에서 상생으로의 변화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천에서 후천으로의 변화는 곧 낙서에서 하도로의 변화이다. 또 선후천의 변화라는 것은 금과 화가 자리를 바꿔서 상극의 구조가 상생으로 바뀌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처음 만물이 생겨날 때는 자연스럽게 상극의 이치가 되는데요. 이것은 상생으로 가기 위한 과도기일 뿐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상생은 좋은 것이고 상극은 나쁜 것이다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둘 다 필요하고 둘 다 음양으로서 서로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다만 이제 상생은 본체가 되고 상극은 작용의 역할을 하게 된다. 무엇이 더 본질적인가 하는 걸 보면 상생이 기본적인 원리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상극으로 또 드러나게 된다. 하도는 시간이 사시로 순환하는
하늘의 원리를 나타내고 낙서는 땅의 원리를 담고 있다고도 하고요. 자, 이 하도는 주역의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인류 문명이 여기서 출발했다고도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그림이고요. 또 이 하도 속에는 인류가 꿈꾸는 종착역, 완성된 어떤 세상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시작과 어떤 끝이 이 하도에 담겨 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선천의 상극을 나타내는 낙서에서 하도로의 변환이 바로 이제 선우천의 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낙서에서 하도로 변할 때 그림이 크게 두 가지가 변하는데요. 하나는 오행에서 금과 화가 위치가 바뀐다는 거, 또 하나는 낙서에는 없었던 10이라는 숫자가 하도에는 등장한다는 겁니다. 자, 이 10이라는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동양 철학에서 10이라는 숫자는 아주 중요해요. 이 중앙에 5토는 인간이나 혹은 나 자신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10토라는 거는 우주의 근원을 의미하기도 해요. 자, 제가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추가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만물의 어떤 탄생이란 거는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 볼 수 있다. 만물의 출발점은 밑에 그려져 있는 바로 10이다. 10에서 만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은 곧 0입니다. 10을 왜 0이라고 하냐? 10은 10이고 0은 0이지. 그거는 이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개념이고요. 기원전에는 0이라는 숫자는 아예 없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0을 처음 쓰기 시작한 건 인도에서 한 8세기경인가요? 그때쯤으로 알려져 있죠. 그 전에 인류는 0이라는 숫자를 쓰지 않았고요. 우리 한자에서도 0이라는 숫자는 없었어요. 그러나 그 전에 이제 아무것도 없는 무다, 정말 그 모든 것의 근원이다 라는 것을 숫자로 나타낼 때는 10이라는 숫자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하도의 10이라는 숫자가 곧 0이다, 무나 공의 개념이다 라는 거를 깨닫고 나서 그동안 이제 주역 공부나 동양 철학 공부하면서 풀리지 않았던 많은 의문들이 풀리게 되더라고요. 자, 5는 제가 색깔을 좀 다르게 해서 중앙에 그려놨죠. 1부터 9는 만물을 상징하는데요. 1부터 9를 쭉 나열했을 때 정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5입니다. 그리고 이 5는 그 10의 성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앙에서 10을 대행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홍범 구주에서도 오황극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이제 낙서를 보시면 낙서에서는 10토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부족한 상태고요. 이 10토를 통해서 10토와 5토가 합쳐져서 중앙에서 15라는 숫자가 완성이 됐을 때 오행의 균형이 잡히게 되는 그런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만물이 창조돼서 세상이 만들어졌는데 이제 마지막에 그 근원인 10토가 등장함으로써 상극에서 상생으로 원리가 바뀌게 된다라는 게 주역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만들어 본 영상의 내용은 아마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듣기에 조금 생소한 내용이실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 내용을 좀 알고 계셨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조금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얘기가 나왔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그렇더라도 재미있게 한번 봐주셨으면 하고요.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취미로 유튜브를 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래도 좋아요나 구독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